이 3자 간에 딜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2위 사업자를 얻은 걸 쓰냐고 할 때 어차피 쓰는 HBM 국산을 좀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지 않았을까. 글래스로 인터포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 글래스 인터포저와 이 RDL 인터포저는 나중에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게 될까? 저는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6월 둘째 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세 개 다 반도체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반도체 쪽이 좀 이슈가 많기도 하지만 반대로 뭐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쪽이 워낙 요즘에 업황이 좋지가 않아서 눈에 띄는 뉴스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개 다 반도체 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마이크론이 미국에 271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좀 약간의 음모론을 섞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마이크론이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죠. 2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271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처음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기존에도 1,700억 달러 투자하겠다는 패키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한 3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증액을 해서 새로 이제 업데이트를 한 거죠. 근데 물론 이것도 뭐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증액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큰 거고요. 이 돈을 투자해서 뭘 하느냐? 아이다호, 뉴욕, 버지니아에 디램 생산 시설을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디램의 40%는 미국에서 한번 출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비중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4배 정도 개선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고. 그럼 지금의 마이크론의 생산 기지들은 다 어디에 있냐? 찾아보시면 대만, 그리고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이렇게 3국에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뭐 이건 당연히 뭐 동아시아 쪽이 미국에 비해서는 생산비가 싸기 때문이죠. 인건비도 싸지만 뭐 투자 인프라나 모든 게 다 싸기 때문에 한 30%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미국에서 만들 때보다 동아시아에서 만들면 30% 정도 싸게 만들 수 있다. 기존에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격 경쟁력이 중요했잖아요. 원가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보다는 동아시아에서 많이 생산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도대체 이번 투자는 좀 자살행위 같죠? 왜 기업이 이제 생산비가 싼 데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으로 가느냐? 표면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IBM이 발표하고 있는 것처럼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호응 같기도 합니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야, 제조업 니네 빨리 미국으로 들어와라. 아니면 뭐 관세 매긴다 뭐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IBM도 그렇고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도 뭐 비슷한 거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좀 마이크론의 어떤 야심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좀 일생일대의 기회를 좀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의 디램 시장은 완벽한 과점 시장이었어요. 이 과점 시장의 특징이 뭐죠? 후발주자가 자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디램 시장만 해도 삼성전자가 45%, SK 하이닉스가 35%, 마이크론이 한 20% 정도 됐었죠. 시장 점유율이. 근데 어느 날 마이크론이 야 우리 점유율 좀 높여보자 해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당연히 따라갑니다. 1등, 2등이 3등에 비해서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기술도 많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럼 이렇게 3사가 한 번에 투자를 해버리면 당연히 시장에는 공급 과잉이 오고요. 그 공급 과잉의 여파는 3등한테 제일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증설을 하려고 했다가 아주 참교육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늘리려고 할래도 늘릴 수가 없는 거죠. 1등, 2등이 하면 그때 좀 따라가고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그냥 만년 3등으로 만족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그 양상이 많이 바뀌었죠. 자, 이 점유율만 봐도 작년 1분기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하고 점유율이 10% 이내로 좁혀졌죠. 이 과거에는 절대 없었던 일이거든요. 이는 당연히 HBM 때문입니다. HBM 역시나 과점 시장이긴 한데 하나의 중요한 팩터가 있죠. 최대 고객사로부터의 퀄을 받느냐 마느냐, 받으면 언제 받느냐,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에 따라서 각 제조사들의 점유율이 천차만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과거의 커머디티 디램 시장에서는 전혀 없었던 일인데 HBM으로 오면서 굉장히 좀 얄궂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마이크론은 사실상 HBM이 거의 올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마이크론이 HBM4 샘플을 출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등이 되는 건데 삼성전자는 아직 출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샘플 빨리 출하한다고 양산 빨리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좋은 시그널임에는 틀림이 없죠. 저는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뭐 음모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이쯤 되니까 뭔가 이 3자 간에 딜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대단히 불리한 조건을 쥐고 미국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기로 했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를 하나 받은 거죠. 리쇼어링 정책에 호응을 크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 받았기 때문에 뭔가 마이크론에다가도 페이버를 주어야 될 텐데 그럼 과연 그건 무엇이겠느냐. 제가 볼 때는 마이크론은 트럼프로 하여금 엔비디아한테 어떤 메시지를 줘라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우리 HBM 좀 빨리 써다오, 뭐 아니면 좀 잘 좀 받아오, 많이 써다오, 뭐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엔비디아는 그러면 그 부탁을 왜 들어줘야 되죠? 그건 엔비디아의 수출이, 특히 대중국 수출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뭐 실적 발표할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가 대중국 수출 제재의 범위를 약간 올리고 약간 내림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정말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엔비디아 역시나 트럼프 행정부, 특히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어차피 HBM을 써야 한다면 1등은 뭐 SK 하이닉스가 워낙 실력차가 있으니까 SK 하이닉스 걸 쓰겠지만 그러면 2위 사업자를 얻은 걸 쓰냐고 할 때 어차피 쓰는 HBM 국산을 좀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 약속이 없지 않고서야 마이크론이 미국에다가 그렇게 대규모의 D램 팹을 짓고 40%까지 생산 비중을 늘리는 게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3자 간에 그런 딜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 딜을 통해서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거나 아니면 뭐 정말 뭐 2위로 올라선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D램 시장에서 2위로 올라선다거나 이러면 미국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윈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딜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은 TSMC가 2029년에 코포스를 양산한다. 첫 고객사는 엔비디아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 뉴스는 트렌드포스에 나오긴 했는데 원문은 머니디제이랑 이코노믹 데일리 뉴스에 먼저 나온 거고요. TSMC가 코포스 파일럿 라인을 내년에 이제 셋업을 하고 양산은 2029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코포스 뭐 우리가 코어스는 많이 들어봤었는데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죠. 네. 여기서 이제 W가 P로 바뀐 거거든요. 이 P는 패널입니다. 패널. 그러면 이 패널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느냐? 자, 우리가 아는 2.5D 패키지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이 코어스 S입니다. GPU와 HBM을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올리고 그거를 패키지 기판 위에 올려서 한 번에 패키지하는 이게 2.5D 패키지의 아주 일반적인 형태죠. 근데 이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놈이 점점 더 조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굴려서 TSMC가 생각해낸 게 인터포저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고 그 나머지 부분을 RDL 인터포저로 채워가지고 이 RDL 인터포저라고 하는 건 플라스틱 기판입니다. 플라스틱 인터포저로 채워가지고 HBM과 GPU를 연결하자. 요런 아이디어가 이제 코어스 L인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인터포저도 그냥 다 빼버리고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얼마나 좋겠어. 아예 그냥 실리콘 인터포저 없어도 되는데 그 아이디어가 코어스 R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RDL 인터포저라는 놈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를 만드는 기술이 지금은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요걸 기반으로 만드는데 TSMC가 이 웨이퍼 레벨에서 하지 말고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로 한번 해보자. 왜냐면 이게 웨이퍼 레벨 패키지는 원형 웨이퍼 위에서 패널 레벨 패키지는 직사각형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생산성이 좋지 않냐 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고 요거를 이렇게 딱 만들었을 때 이름을 코포스라고 부른다. 좀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최종적으로 패키지 돼서 나온 형태는 이 코어스 R이나 코포스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제 RDL 인터포저라고 하는 게 끼어 있지만 이거를 패널로 만드느냐 아니면은 웨이퍼 레벨 패키지로 만드느냐 요 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코포스라는 놈이 코어스 R을 대체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만약에 이 RDL 인터포저로 이 HBM과 GPU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최근에 아주 자주 공부했던 게 글래스 인터포저 아니겠어요? 글래스 기판을 해가지고
이 중간에 이게 실리콘 인터포저를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굳이 비싼 실리콘 인터포저를 쓰지 않고도 글래스로 인터포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 글래스 인터포저와 이 RDL 인터포저는 나중에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게 될까? 저는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다 다르긴 한데 이 라인 앤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배선을 더 조밀하게 만드는 측면에서 유리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하이엔드 쪽을 맞고 RDL 인터포저는, 그러니까 코어스 R은 좀 미드랜드 혹은 그 이하를 맞지 않겠느냐, 뭐 이런 쪽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데, 요건 제가 좀 더 파악해보고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컨텐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퀄컴이 알파 웨이브 세미를 24억 달러에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24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 한 3조 원 정도 되는데요. 꽤나 큰 금액을 베팅을 했죠. 알파 웨이브 세미가 그럼 뭐 하는 회사냐? 여기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고속 연결에 능하고, 그리고 칩과 연결할 때 데이터 통신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술이 있다. 그리고 칩렛 아키텍처에 아주 스페셜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칩렛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기존의 이제 반도체에는 기본적으로 이 SoC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반도체가 하나가 있으면 그 칩 하나가 이렇게 패키지 하나가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하는 2.5D 패키지는 하나의 패키지 안에 여러 종류의 반도체가 담기는 거거든요. CPU도 있고 GPU도 있고, 가끔은 뭐 GPU를 같이 패키지하기도 하죠. 거기에 이제 아이오다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패키지해서 여러 종류의 패키지를 하나에다 담습니다. 이게 2.5D 패키지인데, 앞으로 칩렛 시대가 오면 이 CPU도 우리가 하나에다 굽지 말고 이거를 쪼개서 한 6개로 이렇게 각 기능별로 쪼개서 이렇게 만들자. GPU도 우리가 이렇게 쪼개서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컨셉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칩을 쪼개면 쪼갤수록 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GPU가 만약에 4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칩의 모든 블록이 4나노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만들면 특정 부위를 4나노로 만들고 나머지는 6나노 혹은 12나노를 동원해서 더 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나눠서 만들었기 때문에 각 칩을 다시 한번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같은 칩에 있다면 커뮤니케이션 하기 쉽겠지만,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칩이기 때문에 각 칩과 칩 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죠. 그때 필요한 기술을 이 알파 웨이브 세미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퀄컴이 이제 인수를 한 거고, 그럼 퀄컴이 알파 웨이브 세미를 인수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2.5D 패키지, 특히나 이 서버에 들어가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2.5D 패키지나 칩렛을 위해서 인수를 했다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브로드컴이 먹고 있는 AI ASIC 시장을 탐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가 다 먹고 있지만, 탈 엔비디아 움직임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탈 엔비디아를 받아줄 만한 회사가 필요한데, 그럼 그 모든 시장을 브로드컴이 먹게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마벨도 있고, 요즘에는 암도 튀어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언제까지 IP만 공급할 수는 없어. 우리도 에이직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올해 연말부터 이제 공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첫 고객사가 이제 메타가 될 거라는 거고, 어찌 보면 이 거대한 판의 심판 역할을 했던 암조차도 브로드컴 시장을 뺏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퀄컴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퀄컴도 우리도 에이직 한번 먹어볼 테야 라고 해서 AI 서버용 에이직을 준비를 하는 거고, 그를 위해서 알파 웨이브 세미를 인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소식 준비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미국이나 유럽 회사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그런 선입견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들에 비해서 좀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 것이다. 오직 뭐 주주의 이익이나 뭐 아니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요즘 반도체에는 좀 안보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는 문제라 아무리 미국 회사라고 하더라도 좀 그런 전략에 입각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그 안에서 어떤 딜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리쇼어링을 통해서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의 20%보다 훨씬 오르고, 혹시 모르잖아요. 순위가 2등으로 오른다거나 이런 어떤 이변이 일어났을 때 결국에는 미국의 이익에 굉장히 부합하는 거라서 그거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는 거하고 같은 거라서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참에 뭐 1위로 만들겠다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